안녕하세요. 스테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18번째 시간, 조절효과로는 세 번째, 모델 1, 조절효과에 대한 설명 마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확장해서요,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대략적으로 50 몇 번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59번 조절효과 해석 관련 부분이네요.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독립변수로는 한국어 능력, 종속변수가 우울, 그리고 조절변수로는 한국의 친구 도움. 이건 한 것 같네요.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60번. 네,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한번 차근히 볼까요? 조절 효과를 했고 민센터링을 했네요. 민센터링을 했는데 모든 변수, 이게 모든 변수를 민센터링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외에도 통제 변수, 종속 변수까지 다 민센터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 변수 부정과 조절 변수 긍정 변인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라 말씀하신 적 있어. 네,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가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다중 공존성 해야 되겠죠. 다중 공존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 계수가 얼마? 0.6. 아무리 커도 0.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VIF죠? 10. 가능하면 5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중 공존성의 문제는 없어요. 조절변수 세개 하위 요인으로 분석할 것인지 결정해서 독립 변수가 중독이고 조절 변수가 하위 요인으로 세 개가 있다. 하나는 통제성이 있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조절 변수가 하위 요인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할 수밖에 없죠.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두 개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 변수는 두 개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개 변수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매개 변수도 있네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미치는 영향에 통계적으로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걸린 얘기는 지금 요 얘기는 다시 보면 여기 어떻게 되느냐? 매개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조절 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조절된 매개 효과인데 여기만 따져보면 이제 조절 효과죠. 매개 변수 3개로 나뉘어져 있어 M1이라고 표기할 때 중독 X가 M1에 미치는 영향, X가 M1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제성에 조절 효과가 없다. 이 변수에 조절 효과가 없다라고 한 거죠. 중독이라는 건 이미 통제성에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X는 Y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성도 Y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성은 X와는 상관이 없고 매개보다는 조절 효과를 한다. 라고 개인이 통제성을 조절 변수로도 통제성이라는 개인 영향을 보고서 중독이 M1과 Y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리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 이건 뭐 전공 관점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W2, W3 예.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차례대로 보면 독립 첫 번째 모형에서 여기 요 차례대로 이게 모델 이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준 거네요.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를
그러면 첫 번째는 독립변수만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매크로는 어디? 이제 조절효과에서는 여기만 유의하면 됩니다. 유의하죠? P밸류가 0.001로 유의하고, 95% 신뢰 구간에서도 지금 0.026에서 38.69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유의합니다. 조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을 때 조절 변수가 인터랙션 이펙트에서 유의하게 나왔고,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질문 그 정도 답변 되겠네요. 이미 답이 거기 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결과와 검증. 바로낸 케니와 위계적 회귀 분석 전체 단계에서 제시하고 매개된 조절 검증은 프로세스 매크로 8로 제시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괜찮을까요? 또 아래처럼 근거 해지 처리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프로그램의 발음과 케니 그리고 위계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간접 효과 크기, 신뢰 구간, 조건부 간접 효과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 효과, 조절 효과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의 전체 단계 진행 및 제시는 프로세스 매크로하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선을 검증하였다.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2를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그래서 재검증 필요한 이 모든 경로가 포함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조절된 매개 효과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절 효과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텝 1이나 스텝 2에서 아까 보여준 결국 뭐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있을 때 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이 주효과 두 변수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쓰는 주효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효과 검증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라고 하면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조절 효과 검증은 프로세스 매크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모델 22번은 복잡한 모델이니까 넘어가고요. 모델 3번 한번 볼까요? 여기 모델 3번은 여기 안 나왔나요? 모델 3번의 모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델 3번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델 2번이 조절 변수 두 개가 각각 병렬로 작용하는 거고, 모델 3번은 조절 변수가 조절하는데 또 다른 조절 변수가 조절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절된 조절. Moderated moderation. 라고 합니다. 조절된 조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된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조절된 조절 효과를 하려고 하는데 독립 변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까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가 있는 거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변수가 조절을 합니다. 자, 이때 독립 변수 요게 2분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조절 변수 얘도 2분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조절 변수 요거는 범주형이란 얘기고, 종속 변수는 연속형.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어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매개 변수만 연속형이어야 돼요. 아직 매개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는 이렇게
범주형이어도 됩니다. 다만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해석은 까다로울 거예요. 근데 모델 3번을 했는데 리니어와 리니어 디퍼런시 싱글러 인 데이터. 이거는 요런 메시지가 가끔 떠요. 요런 메시지가 가끔 뜨는데 리니어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쓰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변수들이 거의 분리가 안 될 때예요. 거의 분리가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가 있고 연속형 변수니까 신경 쓸 필요 말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분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는 결합을 따져보면 독립변수인 x는 0하고 1로 돼 있는데 요 z값을 보면 z값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1인 값은 없죠. 모두 0인 값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주로 이게 언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 요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 것이 연속형 변수일 때는 다중 공존성이 있을 때, 범주형 변수일 때는 카테고리 n수에서 n수가 적거나 또는 분리가 잘 안 될 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 이제 두 개만 가지고 설명드렸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그렇진 않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분형이라고 해서 상관관계 높게 나오냐?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높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거는 뭐냐? 데이터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이 데이터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60분 넘어가고 여기 보겠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범주형. 좀 까다롭네요. 종속변수가 있고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절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통제변수는 그냥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요거는 연속형이에요. 여기도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 조절변수도 연속형, 요거는 범주형. 자, 기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뭐냐면은 범주형이에요. 그럼 무슨 분석입니까? 이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자, 프로세서 매크로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로세서 매크로에 가보면 자, 멀티 카테고리칼이라는 게 나오죠. 멀티 카테고리칼이라는 것이 나와요. 멀티 카테고리칼이 나오는데 여기 딱 보시면 멀티 카테고리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범주형 변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범주형 변수인데 x, w, z가 들어있죠. y값은 없다는 얘기네요. y값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종속 변수가 이렇게 당뇨 여부예요. 그 다음에 연속 독립 변수가 넣고 뭐 이렇게 넣고 조절과를 돌린다 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결과가 좀 나오는데 여기 나왔네요.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결과 자체는 조금 다르죠. 좀 다르. 뭐가 다르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 이 조절효과 분석은 종속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뭘로? 회귀 분석으로 접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속 변수가 당류 여부로 제가 넣고 돌렸거든요. 0, 1인 2분형 변수가 되죠. 2분형 변수.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뭐냐? 2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프로세스 매크로의 조절 효과나 매개 효과에서는 종속 변수가 2분형인 경우에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결과가 조금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R제곱이라는데 R제곱이라는 거 없죠. 그럼 요게 R제곱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기 맥파덴이라고 되어 있는 R제곱값 이게 퓨도 R제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피션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코이피션트 가지고 해당하지 않고 뭐죠? 여기를 가지고 오주 레이셔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으니까 유의하니까 조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요 정도까지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조절 변수 여기 값이 요 값이 지금 0하고 1 두 개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종속 변수가 0, 1, 2 세 집단이 되죠. 0, 1, 2 세 집단이 돼요. 그런데 멀티 카테고리카를 누르시면 여기에 종속 변수를 지정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분석이 돼서 나오는데 이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자,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RGO 값이 있네요. F 값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 회귀 분석이에요. 즉 종속 변수가 0, 1, 2로 되어 있으면 3수준이 되면 우리는 사실 얘는 범주형 변수인데 프로세스 매크로는 얘를 뭘로 인식하느냐? 얘를 연속형 변수로 인식합니다. 이거를 연속형 변수로 집단이 아닌 점수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종속 변수가 3수준 이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독립 변수 여러 개는 조절 효과 검증할 수 없는가?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제 명령어를 이용해서 시드 넘버를 준다. 매개 효과 하면서도 설명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없다면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서 그 답변이 빠졌나요? 예, 거기가 빠졌네요. 요 부분을 빠졌네요. 첫 번째 질문에 요 밑에 질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서는 요게 0, 1인 2분형인 범주형 변수다라고 하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조절 효과가 나오니까 그걸 읽어주면 된다.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지만 1, 2, 3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라고 하면 회귀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석하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론 앤 캐니 방법을 이용합니다. 바론 앤 캐니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론 앤 캐니 할 때 우리가 그 회귀 분석에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 스텝 1, 2로 하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그 다음에 인터랙션 이펙트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바론 앤 캐니에서는 여기로 가는 델타 R 스퀘어 값의 유의성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또는 얘의 유의성을 가지고 판정해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의 p-밸류와 델타 R 스퀘어 p-밸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종속 변수가 2분형 변수이거나 3수준 이상의 범주형 변수일 때는 이 과정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델타 R 스퀘어 값이 없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요거에 대한 p-밸류, XMO에 대한 p-밸류를 보고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모형에 뭐가 나오냐면 카이 제곱과 df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카이 제곱 값과 df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간의 차이, 델타 카이 제곱과 델타 df를 구해서 요 델타 카이 제곱과 델타 df의 유의성으로 조절효과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김에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만약에 이게 종속 변수고, 이제 편의상 지금은 2로 돼서 어려우니까 2분형인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종속 변수고, 그 다음에 이게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조절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 2분형 로지스틱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3수준 이상일 때는 다항 로지스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2분형 로지스틱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독립 변수 넣고, 아니 조절 변수 넣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넣습니다.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이게 스텝 1이죠.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자, 지금 이거 독립 변수고 얘가 조절 변수라고 하면 두 개를 선택해서 얘를 눌러주세요. A 곱하기 B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인터랙션 이펙트입니다. 즉 XMO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얘를 제가 보기 편하게 변수명을 아예 그냥 바꿔줄게요. X, MO, Y. 그러면 이분형 로지스틱에 가서 종속 변수 넣고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를 넣어줍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인터랙션 이펙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유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죠. 옵션 체크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면 여기 블록 1이 이 부분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죠. 영향을 주네요. 그럼 거기에 맞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맞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인터랙션 이펙트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영향을 주네요. 조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는 정확히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들어갔을 때에 이게 카이 제곱하고 df 값이에요. 카이 제곱 값이 285.177. 그 다음에 df가 2가 되고 p 밸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2에서 여기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 여기 값이 있죠? 여기 카이 제곱 값이 297.69이고 3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델타 카이 스퀘어 값 297에서 285를 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12.5159. 그다음에 델타 DF 3에서 2 빼면 1이죠. 요거에 대한 p 밸류가 얼마냐? 요거예요. 유의하죠? 유의합니다.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다항 로지스틱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프로세스 모델 1 분석 시 보자. 볼까요? 모델 1을 이용해 조절 효과 분석을 하는데요. 종속 변수는 범주형. 독립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독립 변수 범주형 조절 연속형입니다. 한 번은 민센트링 없이 분석을 해보았고, 한 번은 연속형 변수 민센트링 조건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센터링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민센터링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중요한 건 이 인터랙션 이펙트거든요. 여기에 픽값,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 센터링 하든 안 하든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5의 P밸류가 0.41이네요. 자, 위에서 마이너스 0.55의 P밸류가 0.41 동일하죠? 다른 변수들은 달라져요. 다른 변수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민 센터링을 하든 안 하든 이거를 풀어서 쓰면 결론적으로는 같아집니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도 민 센터링하고 민 센터링 한 상태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원 데이터를 가지고 로우 데이터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형태는 다르거든요. 그래프 형태는 다르지만 나중에 그런데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조절 변수가 5점 척도였으면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민 센터링을 하면 조절 변수 값이 바뀌죠. 왜? 만약 평균이 3이었으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프트가 됩니다. 시프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되면 이렇게 여기까지 마이너스 2까지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러한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죠. 존슨 네이만은 이제 B 값으로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평균이 3이었어요. 평균이 3. 그러면 얘가 시프트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선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죠. 연결하고 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실제 모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까지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래프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존슨 네이만 그래프가 아닌 일반 조절 효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상집단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상집단, 하집단일 때.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요만큼만 보면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기울기가 더 크고 위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종속 변수 값이. 그런데 얘도 민 센터링에서 시프트가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조절 효과 우리가 보여준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돼요? 로우 데이터로 조절 효과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와 민 센터링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그래프 모양을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와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니까 민 센터링한 결과와 로우 데이터로 한 결과의 조절 효과는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데이터로 역환산을 해주면 1, 2, 3, 4로 해주면 결국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조절 효과의 민 센터링은 지금도 어떤 리뷰어들은 민 센터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 센터링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 센터링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리뷰어가 민 센터링 해라라고 하면 해야잖아요. 민 센터링 했어. 그러면 조절 효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민 센터링한 그래프를 그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해석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민 센터링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y 값에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y 값도 보면 이때도 보면 원래 y 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1, 5점 척도라고 하면 여기 5. 그래서 y 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민 센터링 하면 y 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 자체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절 효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 민 센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식을 쓸 때는 표를 써줄 때는 민 센터링한 결과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로우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조절 효과는 분석은 몇 번 해라? 2번 하셔야 됩니다. 회귀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 볼까요? 선행도 살펴보면서 하나의 특정 변수가 매개 변수, 동시에 조절 변수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이게 모델에 있냐 이거죠. 자, 볼게요. 모델이 있는 거 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옛날 2점대 버전에서 이게 모델이 있었어요. 2점대 모델에서는 모델이 있었는데 3점대, 4점대 버전 올라오면서 모델이 삭제가 됐습니다. 몇 가지 모델이 삭제가 되는데 자 프로세서 매크로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모델 넘버가 있어요. 보시면 1번부터 쭉 나오다가 28, 29번 나왔다가 다시 58번으로 갑자기 뻥 뛰죠. 29번에서 58번으로 30번, 40번 때, 50번 때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쭉 나와서 또 80번, 90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 버전을 지금 일부러 여기 3.4가 있네요. 3.4가 있어요. 3.4를 볼게요. 3.4 버전을 보면 여기 모델이 29에서 58로 떴어요. 그런데 여기에 92번까지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이게 2점대 버전이거든요. 저기 2점대 버전인데 자, 모델 한번 보세요. 28번 다음에 30번, 40번 있죠. 네, 50번이 있습니다. 76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사라진 모델들이 있어요. 사라진 모델들이 예전 버전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개 변수가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래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2점대 버전을 구해서 설치한 다음에 2점대 버전에서 지원되는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로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4점대 버전에서 우리 지금 현재 4.3 버전인데 4.3 버전에서는 뭐냐?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옵션이 있어요. 자, 이 옵션이 뭐냐면 매개 효과에서 4번 모델인 경우에 이렇게 하면 4번 모델이죠. 옵션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X by M 인터랙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X by M이니까 이런 매기 효과는 4번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X by M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모델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자,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가 여러 개. 독립 변수가 5개. 통제 변수 상관없고요. 종속 변수 1개, 조절 변수가 1개. 예. 이거는 5번 돌려야 되나요? 예, 5번 돌려야 됩니다. 5번 돌려야 돼요. 이거는 매개 효과할 때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명령어로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독립 변수가 5개 있고 조절 변수가 있고 통제 변수가 있다 라고 하면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독립 변수 넣고 조절 변수 넣고 조절 변수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변수들을 어디에 전부 코브레트에 넣습니다. 코브레트 넣어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근데 붙여넣기 누르기 전에 먼저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한 다음에 시간 관계상 1000번만 돌릴게요. 한번 돌려놓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 명령어예요. 요만큼. 여기 맨 마지막에 프로세스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명령어거든요. 요만큼을 복사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어 파일로 붙여넣습니다. 새로운 명령어 파일로 붙여넣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고 시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거를 여러 번 돌릴 때는 이렇게 시드 넘버라는 걸 넣어서 난수를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난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먼저 실행시킨 이 결과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왜냐면 여기는 전부 다 삭제해 놓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결과니까 삭제해 놓고 요거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실행시키는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슬래시 x는 x1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코베레이트가 x2, x3, x4, x5 통제 변수가 있잖아요. 통제 변수가 있잖아요. 자, 얘를 5번 실행시켜야 돼요. 독립 변수가 5개니까 5번 실행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그냥 한번 실행시킵니다. 실행시켜요. 결과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여기를 실행시킬 때는 독립 변수를 x2로 바꿔줘요. 그리고 코베레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x3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독립 변수와 통제 코베레이트를 서로 바꿔줘가면서 5번 분석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프로세서 매크로로 매개 효과를 하든 조절 효과를 하든 여러 번 분석해야 될 상황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명령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눌렸나 보네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예, 요의 수준.
이 창이 별도로 뜨죠? 자,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매크로의 경우 부트스트랩 방식이기 때문에 통상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p-밸류 수준을 세우는 것이 말인데 다중회계 분석에서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밸류는 0.05와 비교합니다. 0.05와 비교하는데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는 0.2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2라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0.05가 아니라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0.1로 비교하고 싶거나 또는 p-밸류를 0.0이라고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프로세스 매크로는 p-밸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신뢰 수준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90% 신뢰 수준으로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디폴트가 95%잖아요. 그거는 0.05 수준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99%로 하면은 이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0.001보다 작은 것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뭐죠? 모델 2 조절 변수가 병렬로 있는 겁니다. 조절 변수 2개. 그래서 그림을 기술 통계 값으로 평균 값으로 그렸는데 예. 조절 효과 검정을 할 때 우리가 조절 변수가 만약에 이런 경우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경우 프로세스 매크 저는 뭐 조절 변수를 M으로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마더레이터로 해서 M으로 쓰는 게 더 좋아하는데 프로세스 매크는 W로 쓰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쓸 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분형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독립 변수는 0하고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절 변수가 0하고 1이잖아요. 조절 변수가 0일 때 그러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있는데 이 값이 둘 다 0일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조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y-값의 평균값이 있겠죠. 평균값.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조절 변수가 둘 다가 이분형 변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형 변수일 때. 그러면 이 평균값을 구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럼 이때 요 그래프에 여기에 있는 요 점은 뭐냐면 기술 통계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베레이트가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코베레이트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평균하고 코베레이트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코베레이트가 즉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 영향이 뭐가 되느냐? 보정이 돼요. 어디가? 여기에 있는 요 계수값들이 보정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평균값들이 보정된 평균으로 바뀝니다. 보정된 평균으로 바꿔줘야 돼요. 조절과에서는. 통제 변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평균값하고 이 실제 보정된 평균값하고 기술 평균의 평균은 달라요. 이때 우리는 이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Estimated mean이라고 합니다. Estimated mean이라고 해요. 추정 평균 또는 보정 평균, Adjusted mean 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코바를 할 때 또는 리피트 메저 안코바를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GE 등을 할 때 여기에서 평균은 기술 통계 평균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추정 평균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추정 평균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술 통계 평균을 그리지 마시고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조절 변수 옵션 있잖아요. 요걸 그려주면, 만약에 이 변수가 둘 다 이분형 변수였다. 자, 그럼 이분형 변수가 지금 요거하고 x3하고 MO가 이분형 변수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요것도 이분형 변수도 요것도 이분형 변수잖아요. 그러면 옵션에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얘가 잠깐만요. 종속 변수를 제가 이분형 변수로 넣네요. 연속형 변수로 바꿔줄게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여기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 begin 데이터에서 01, 01, 01이 있고, 자, 자세히 보면 x3라고 생각하지 말고 x라고 생각하고요. MO라고 생각하고 여기 y라고 생각해 주면 0, 1, 0, 1, 0, 1이고 1, 1 여기 뭐가 조금 이상하네요. 여기만 이렇게 잘라 볼게요. 요 밑에는 뭔가 좀 이상하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1, 8, 8. 그다음에 평균이 67.15, 60.91, 47.09, 42.83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평균이에요. 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아노바를 해보시면 지금 변수를 이렇게 놓고 얘하고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2A 아노바거든요. 2A 아노바에서 옵션에서 요거의 기술 통계를 체크를 하잖아요. 기술 통계를 체크해서 딱 보시면 요 평균 값이 나옵니다. 통계 평균 값을 보면 지금 여기 제가 값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66.92, 그 다음에 여기 8. 실제 데이터가 이게 MO 값이 지금 이 값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2하고 8이 있어서 그렇구나.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줄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0, 1, 1, 2 됐죠? 네,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나왔고, 그 다음 프로세스 매크로로 그대로 돌려볼게요. 자, 그대로 돌려보면 여기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0, 1, 0, 1, 1, 1, 2, 2의 평균이 66.9, 60.9, 47.5, 43.1. 예, 버림했어요. 반올림하지 않고 버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 통계를 보시면 2E 아노바 기술 통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66.9, 02, 47.5,
60.9, 40.1. 같죠? 완벽하게 같아요. 독립 변수나 조절 변수가 둘 다 범주형 변수일 때는 그래프에 있는 이 점은 결국 뭐가 되느냐면 그 평균값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통제 변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통제 변수를 넣어주면 어떤 변수를 여기다 통제 변수를 넣을게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조절효과 그래프 나오는 값이 여기 나와요. 여기 똑같은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값을 보면 63.85 다르죠? 58.5 48.2 43.3 다르죠? 통제 변수가 안 들어가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값은 뭐냐? 기술 통계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통제 변수가 있을 때 이거는 뭐냐? 추정 평균입니다. 추정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볼까요? 예, 모든 복잡한 모드니까 넘어가죠. 1번을 해서 태도가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백신 접종의 조절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X축과 Y축에 나타나는 값이 태도와 방문 의도의 값이. 자, 그래프를 뭘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프로스 매크로에서 여기 데이터 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때 X축과 Y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종속 변수가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그러면 여기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는데 요 차례대로 조절 변수가 됩니다. 조절 변수가 되는데 요게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 해서 이게 고집단, 중위집단, 저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존슨 네이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아니라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때 X축은 뭐냐? 조절 변수예요. 이게 Y축이 아니라 이게 B값이에요. B값. 그래서 조절 변수가 만약에 1, 2, 3, 4, 5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요 값은 뭐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B값의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돼요. 조절 변수가 1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기울기가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조절 변수가 2일 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기울기가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X, Y축이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민센터를 가지 않습니다. 민센터를 가는 연속형 변수에서만 하는 거예요. 연속형 변수에서 하는 거고, 조절 변수가 범주형 변수 민센터를 하지 않아서 그래프의 0 이하 값을 볼 수가 없을까? 예, 민센터를 가지 않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멀티 카테고리카를 선척을 해주면 멀티 카테고리카로 조절 변수를 설정을 해주면 민센터는 잘 안 됩니다. 옵션에서 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범주형 조절 변수예요. 범주형 조절 변수일 때는
독립변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절변수 들어갔잖아요. 조절변수 들어갔죠? 여기서 멀티 카테고리칼에 가서 조절변수를 멀티 카테고리칼을 설정을 해줍니다. 멀티 카테고리칼을 조절변수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옵션에서 우리가 미인 센터링을 하는데 미인 센터링은 뭐냐면 all 하면 안 되고요. 여기 only 독립변수하고 조절변수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만. 그런데 조절변수를 제가 뭘로 멀티 카테고리칼 변수로 범주형 변수 지정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범주형 변수인 뭐냐 민 센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민 센터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죠. 민 센터 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서 모델 1번에 분석 후 나온 그래프 결과에서 X축에 나타난 숫자가 옵션 창에서는 컨디셔널 별값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조절 효과 그래프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뭐냐면 16, 50, 84가 돼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 SD M 플러스 1 S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조절 변수가 1점에서 5점 척도인데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하면 그러면 요 값은 얼마예요? 3-1에서 2가 되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조절 변수 값이. 그러면 요 이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조절 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했던 조건 하에 정규성을 만족을 하면 평균이고 평균 마이너스 SD 평균 플러스 SD를 하면 여기 안에 면적이 얼마냐? 0.683이에요. 전체 데이터의 68%가 요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를 따져보면 1에서 0.683을 빼주면 7, 1, 3 그러면 0.317이고 0.317을 나누기 2를 해주면 대충 15.85 그럼 뭐냐 여기에 15.85% 여기에 15.85%가 있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1000명을 조사했으면 요 구간 안에 683명이 있는 거고 여기에 158명이고 여기에 158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분율로 따지면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85%란 얘기예요. 15.8 그럼 반올림하면 16%죠. 하위 16%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딱 하면 상위 얼마죠? 100에서 16을 빼면 83인가요?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16% 타일, 50% 타일, 84% 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자가 1000명이 있었으면 1000명 중에서 하위 16% 160%째 위치한 사람에 있는 값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에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요 값을 특정한 퍼센트 타일을 제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평균의 플러스 표준 편차가 16 여긴 잘못 썼네요. 16, 50, 84입니다. 대충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라면 15.85%
그럼 여기는 84.15%인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하는 표현은 그래프가 일부만 나타내는데 동일한 종속에서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결과를 표현할 때 이들이 x, y 축의 시작값이 달라서 시작값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요거는 엑셀에서 SPSS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편집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값이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값이 여기는 1에서 5인데 여기는 2에서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조절 변수와 독립 변수의 결합에 의해서 값에 의해서 나온 범위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연달아 놓고 그려주면 이 두 개 그래프가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SPSS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죠. 복사해요. 명령문에 가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래프 그려진 상태에서 옵션 이걸 딱 누르면 선이 그려집니다. 선이 그려지고 여기 편집을 더블 클릭해서 얘네들을 편집을 하면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을 해서 선 선택됐죠? 선택된에서 선을 우리가 유형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세 번째 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위 같은 경우도 여기 Y축을 클릭합니다. Y축을 딱 클릭하면 여기에 그 레이블 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도가 있고요. 그럼 이 척도가 여기 시작이 20에서 70이라고 SPS에 자동으로 정해준 거거든요. 여기 제가 원하는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의 단위를 맞출 수가 있겠죠. Y축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건 엑셀에서 편집하는 것처럼 SPSS에서도 그래프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건 많이 눌러보시면 돼요. 엑셀에서 그래프 그려보신 분은 아마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1번 여기 1번 있네요. 모델 상호작용 결과에서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이용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했는데 아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지 않네요. 유의하지 않았는데 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는 유의하고 여기는 유의하지 않았죠. 더블 값이 지금 아마도 이게 조절 변수인데 그럼 이거 딱 보시면 한 가지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어요. 인터랙션 이펙트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주면 0143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034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545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요 값, 여기는
유의하지 않죠? 여기 b 값은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의하고 여기도 유의하네요. 유의하네요. 그러면 딱 보면 기울기가 여기는 지금 014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0344고 여기는 기울기가 0545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0143, 0344, 045로 점점 커지죠. 커지고 얘네들은 유의하고 얘는 유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조절 효과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조절 효과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게 유의하고 얘가 유의하지 않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 0.0143이라는 기울기와 0.0545라는 기울기가 있죠. 요 두 개의 기울기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비록 조절 변수 값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았어요. 조절 변수 값이 클 때는 기울기가 유의했어요. 그러나 이 두 개의 기울기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 얘를 초절, 중절, 항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초절, 중절, 고절일수.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값. 그러면 초절의 평균은 0143이고 고절의 평균은 0454예요. 근데 요 둘 사이가 여기도 있겠죠. 여기 평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했어요? 아노바한 거예요. 아노바를 했는데 p-밸류가 저 얼마? 078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노바가 그 의미잖아요. 조절 효과에서 의미는 뭐냐면 이 기울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서 유의하더라도 사라졌네요. 어디였죠? 아이고. 여기 아닌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절 효과가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지 않으면 조절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각각의 기울기가 유의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했던 것 같다. 여기, 여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또 모델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통제 변수에 관한 질문 볼까요? 모델 1번의 통제 변수. 통제 변수를 분석을 하면 상호작용 P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갔을 때 유의하네요. 유의합니다. 그런데 통제 변수가 통제 변수를 넣으면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데 에러 유형을 한번 볼까요? 얘만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뭐라고 지금 요 자체로만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에러 메시지인데 아마 에러 인카운트드 소스 라인 오차 비정칙.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프로세스 매크로나 회귀 분석은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 뭘로 들어가냐? 행렬로 들어갑니다. 행렬로 계산이 되거든요. 행렬로 계산하는데 뭐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시 행렬
배우셨던 분 기억을 잠깐 더들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냐? 행렬을 하면 뭐가 있냐?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렬들이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역행렬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죠. 해를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메시지만으로 가져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통제 변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통제 변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프로세스 매크로를 했고, 프로세스 매크로를 돌렸어요. 그래서 모델 썸머리의 값과 인터랙션 값을 해석에 조절해 조절 거 있다고 해석을 하였는데 모두 유의하게.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거 아마 어떤 변수인데 이거는 유의하지 않죠. 그리고 실내 구간에도 0이 포함되니까 유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랙션 이펙트가 여기죠. 여기가 유의합니다. 중요한 거는 조절 변수가 들어갈 때는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메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유의하면 된다? 얘만 유의하면 됩니다. 얘는 유의하죠. 얘가 유의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밸류와 r 스퀘어 값의 체인지에 대한 요 p-밸류가 나와요. 요 p-밸류는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는 매개 효과나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보는 것이 구조 방식 모형 분석과 다집단 분석하는 것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구조 방정식에서도 매개 효과, 조절 효과 있어요. 구조 방정식에 다집단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 매크로를 하는 것이 구조 방식보다 쓰는 것에 장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 회귀 분석이냐, 구조 방정식이냐의 차이예요. 프로세스 매크로는 회귀 분석 기반이거든요. 회귀 분석 베이스고 구조 방정식은 구조 방정식 베이스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요거 나머지 장점도 이해가 됩니다. 구조 방정식은 좀 더 모형적이죠. 좀 더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져요. 어떤 조건들이 따라지느냐? 기본적으로 반영 지표여야 되고, 구조 방정식은 회귀 분석 플러스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인 분석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당도입니다. 타당도예요. 이게 타당도.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타당도가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많이 보죠. 그런 게 AV 값하고 CR 값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합쳐져서 모형 타당도라는 것을 봅니다. 모형 타당도를 봅니다. 모형 타당도를 보면 CFI, TLI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어야 가설 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설 검정을 해요. 그리고 구조 방정식에서는 측정 변수가 아니라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을 하고 회귀 분석에서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 없는 측정 변수의 오창을 포함시켜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조 방정식의 장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회귀 분석은, 그래서 구조 방정식은 조금 더 모형적이다, 이론적이다라고 했고요. 회귀 분석은 이에 비해서 그런 모형이나 이론적인 성격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탐색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요.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측정 변수들의 관계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회귀 분석이냐 구조 방정식이냐 서로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부트스트랩을 하게 되면
정규성 만족하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P값과 요거 같으면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도 하나 이제 좀 생각해 줄 부분이 있어요.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해서 요 상태로 이제 부트스트랩이 되잖아요. 부트스트랩이 됩니다. 부트스트랩을 하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에서 부분은 특히 어디냐? 이제 매개 효과인 경우에 매개 효과인 경우에는 매개 효과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매크로를 돌리면 분석 결과에 본을 보시면 여기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면 이펙트라고 있고 여기 B 값이고 부트 SE 90도 실내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 부트 스트랩이에요. 여기에 부트 스트랩입니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요걸 제가 회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종속 변수에 요거 넣고 요거 하고 요걸 넣네요. 자,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제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회계 분석 부분인데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 R제곱이에요. 잠시만요. R제곱 맞나? R 값이구나. 예.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여기 R제곱이에요. 자, 여기 R제곱입니다. 같아요. 2023, 202. 그 다음에 F값이 있어요. F값이 여기 F값이에요. 여기 F값 같아요. P밸류가 있는데 요 P밸류 같습니다. 같아요. 그럼 뭐냐면 R제곱 F값 P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보면 22.317, 0.519, 0.044 22.317, 0.518, 0.544 이 두 개 같죠? 그 다음 T값 볼까요? T값 보면 12.284, 38.715 반올 716, 7.692 자, 같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계 분석에서 여기와 여기는 결과가 같습니다. 즉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부분은 부트스트랩과 상관이 없어요. 부트스트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회계 분석이에요. 그러면 프로세스 매크로의 부트스트랩은 어디만 되는 거냐? 매개 효과인 경우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만 부트스트랩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프로세스 매크로를 했을 때 부트스트랩을 하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디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만. 회계 분석 결과는 인다이렉트 부트스트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옵션 중에서 이렇게 생긴 옵션이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 이거는 회계 분석 자체도 부트스트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실행시키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보죠? 자, 여기서 역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여기 요만큼을 삭제하고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22.317,518,044, 21.317,518,044 요건 같죠. B값은 같아요. 그런데 T값을 보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맨 뒤에 봐야 되는데 잘못 봤어요.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요 맨 뒤에 코이피션트 부트 민하고 부트 S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게 요게 B, 부트 B, 부트 SE 95% 실내 구간이에요. 요 부분이 부트 스트랩 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요 결과가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걸 알수 있어요. 결국 데이터 자체가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정규성을 만족한다면 그냥 이 상태로 돌리시면 돼요. 데이터 자체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들이 정규성을 만족을 하면 이 상태로 놓고 돌리고 뭐만 인다이렉트 이펙트만 부트스트랩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 자체가 애초부터 정규분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회귀 분석 결과 자체도 부트스트랩으로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조절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주효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주효과가 미치는지입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나요? 주효과가 조절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주효과죠. 이게 주효과예요. 그리고 조절변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주효과가 얘에 의해서 달라지느냐라는 거죠. 조절효과에 달라져. 즉 보면 주효과가 조절효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합니다. 결국 조절효과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거는 뭐냐? 얘는 유의해야 되느냐?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하지 않아도 조절효과가 들어가서 조절효과가 유의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예제 중에서 이거 있었죠? 질문 중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여기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의했었고 이렇게 유의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얘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조절 변수가 들어갔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가 조절 변수 적값이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중간에 있는 값들도 유의하지 않았는데 조절 변수 고집 단위 되면 유의하게 나오면 그럼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거를 유의해야 될까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유의한 거죠. 어디에서만? 이 상황에서만.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를 할 때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이론적인 레퍼런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만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연구도 없었는데 내가 뭐 처음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특정 조절 변수에 조절되는지를 보겠다라고 쉽사리 접근하기는 어렵죠. 왜? 해봤는데 안 나오면 그럼 데이터 수집하고 이론 집행하고 논문 썼던 게 다 날아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시작을 할 때 그냥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이론적 근거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조절 변수에 의해서도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보겠다. 그럼 조절 효과가 있으면 재미난 논문이 되는 거고 조절 효과가 없으면 그냥 없었다 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접근할 때에 이제 이런 시작의 편의성에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립의 종속 변수에 대한 근거가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논문 수도 없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데 이거는 헤이즈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헤이즈 교수님의 컨디셔널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레퍼런스로 하시면 됩니다. 없으나 조절 변수 튜브 인간관계 얻는 경우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시킬 거냐? 그럼 그거 문제죠. 디스커션하고 부분에서 어떻게 리뷰어와 독자들을 납득을 시킬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까요? 마지막 질문, 여기 100번째입니다. 조절 효과 그래프를 보는데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놓고 돌려보느니 이거는 독립 변수 조절 변수 x, z에 놓고 종속 변수는 2항으로 놓고 코딩된 변수 독립 변수 조절 x와 z에 z에 넣네요. w에 넣어야 됩니다. 조절 변수를 넣을 때는 조절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 해서 100번까지 끝났습니다.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65개가 남았네요. 요건 역시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외부 이제 교육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러면 언제 할 거냐면 그러면 1월 25일 날 1월 25일에 프로세스 매크로에 대한 얘기 조절 효과 1번에 대한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16일 화요일 7시 반에 조절 효과가 아닌 다른 주제로 이제 화요일이라서 지금 목요일은 계속 이렇게 Q&A로 할 거고요.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로 할 때는 요일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하도록 할 건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연말연시에 좀 뭐가 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빠져 있었냐면 이렇게 조금 의학보고나 관련된 얘기인데 사회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면 프레밍 리스크 스코어, 카디오발러지 10 years 리스크 스코어, 리스크, 그 다음에 메타볼릭 신드롬 칼큘레이터, EQ5 칼큘레이터, 힌트 8 칼큘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12월 한 크리스마스쯤인가요? 또부터 하다가 좀 빠져 있어서 요거를 한번 SPSS로 구현해보겠다라고 해서 SPS 구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대사증후군이죠. 대사증후군이 5가지가 있죠. 5가지 중에서 뭐 허리둘레 있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어떤 이제 질환에 걸릴 위험이라든가 이렇게 높아서 대사증후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걸 계산하는 건데 요거를 예전에 한번 제가 그냥 그 명령어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런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5개 매크로가 있는데요. 힌트 8, 8. 요게 이제
국건형 데이터에서 21년부터 나오는 삶의 질 새로운 도구입니다. 삶의 질을 측정한 새로운 도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Q5D, 삶의 질 측정 도구, 전통적인 삶의 질이죠. 그래서 얘를 딱 누르시면, 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넣으면은 EQ5D 계산해주는 이런 매크로를 제가 SPSS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1월 16일에는 제가 만든 이 칼큘레이터에 대한 방법, 칼큘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를 구현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창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것이 현재 4가지. 맨 처음에 FRS 스코어에서 심혈관 질환의 10년 내 위험도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EQ5D, 그다음에 힌트 H라는 삶의 질 측정 도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좀 이게 프레이밍 리스크 스코어 하면서 CVD10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심내혈관 질환 또 위험도 하는 계산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아마 내일쯤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큘레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지금 또 논문을 찾다 보니까 2019년인가요? 2019년도에 원주대학교 허혜진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위험 점수 를 논문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위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이게 메타볼릭 신드롬 같은 경우는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다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거고, 얘는 0에서 1점 사이에 나오는 리스크 스코어 점수입니다. 이거 계산 공식을 쓴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지금 제가 그 논문 좀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 또 이 위험 점수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또 이제 SPS에서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또 하나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2가지로. 하나는 SPSS에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하나 추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엑셀로 개인 값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를 제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내일하고 모레 해서 주말에 만들면은 다음 주 초에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거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